229페이지고요. 네, 정비사업 시행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 오십시오. 230페이지 오셔서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230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양과로 이번해 가지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재개발 사업 시행자 볼까요? 네, 재개발 사업 시행자. 재개발 사업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박선에 오시면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기업과 니은 두 가지로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자, 기업번 먼저 봅니다. 230페이지예요. 자, 박선에 자, 기업번 조합을 줄 것은 조합이 시행 줄 것이죠. 조합이 시행. 동그라미 1번 재개발 사업 시행자에서 박선의 기업번 조합이 시행 줄 것이고 조합을 동그라미 합니다. 네, 그리고 니은번 내려오십시오. 니은번에 미칠 것죠.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줄 것이죠.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미칠 것이고, 넌데 땡땡 하시고요. 네,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 줄 것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 토지 등 소유자를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아까 위에서 주관경계에서 사업은 완전 달동네였죠. 네, 그래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주관경계에서 사업구역에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거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직접 하죠? 시당공사 직접 하거나 아니면 시당공사 등이 주택공동을 지정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었죠. 자,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자, 누가 했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자, 원칙적으로 재개발 사업은 조합, 재개발 조합이 단독 시행, 조합 시행을 원칙으로 해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의 단독 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조합이 시행 그렇게 되네요. 네,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게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거 2018년도부터 이게 예외가 신설됐어요. 네, 2017년까지는 조합 단독 시행이 원칙이었죠. 근데 2018년도부터 법 개정으로 재개발도 조합이 단독 시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합을 만들지 않고 자,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이 허용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단독 시행이 허용이 되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단독 시행하나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 거죠. 2018년도도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냥 암기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개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것도 이해가 된다고. 이해하면 안 외우도 안 잊어버리는 건데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이거 자료를 자꾸 외우면 끝없이 암기하고 잊어버리고 이건 반복이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네, 그 이유를 좀 설명하려고. 자, 재개발 사업은 왜 조합이 단독으로 하는 것을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이 단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까에 대해서 설명 좀 하려고. 잠깐 앞에 보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재개발은 이렇게 개념을 정의했었죠. 자, 봅니다. 쳐다만 보십시오.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열악하고 노후 불량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자, 여기 동네에 정비 기반 시 열악하다고 도로도 좁고 자동차 한두 대 겨우 다닐 수 있는 골목길에 그리고 공영 주차장 등이 없고요. 이 동네 건물이 노후 불량수로 판정된 건물이 대부분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재개발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네는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수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여러분 기반시 열악한 지역은 중산층 거주지역입니까? 보통 서민층입니까? 서민층 거주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공동주택단지가 많습니까? 단독 다시대 밀집지역입니까? 단독 다시주택 밀집지역이 재개발 대상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그 재개발 대상 지역에 단독 주택 하나 있다고 빌라 하나 가졌다고 사업을 단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단독 주택 하나 있다고 연립주택 하나 있다고 단독으로 사업을 감당할 여건은 안 되니까 너네들은 단독으로 하지 말고 뭘 만들라는 거죠? 조합을 만들어서 하라고 법을 만들고 해서 옛날부터 재개발은 조합 단독 시행을 원칙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 정비법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이제 주거 지역은 물론이고 재개발 대상 지역에 공식적으로 무엇이 들어갔죠?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이 들어오게 된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할 때 공업 쪽에서 하는 재개발은 공장 재개발이라고 하면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소개했었죠. 동구 아줌마 이야기 해드리면서. 맞죠? 네. 그럼 보십시오. 이게 울산광역시 동구의 현대중공업, 이게 미포 조선이 있고 현대자동차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예요. 근데 이제 그 현대자동차는 지금은 그 휘발유나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부분 주력 상품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10년 뒤에는 지금 휘발유나 경유차 신차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라든지 뭐 수소차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전기나 수소차 시대가 곧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산업 구조를 그대로 두면은 그냥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죠? 안 되죠. 그래서 그대로 둬야 됩니까? 산업 구조, 공장 구조를 개편해야 됩니까? 수소나 전기차 위주로 공장 재개발이 필요하게 되잖아, 곧.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그룹이라고 하는 그 법인,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법인은 토지 등 소유자, 이 정비구역 안에 공장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로서 하나의 법인, 현대자동차라는 법인이 이거 한 개의 법인이 이 공장과 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는 1인이잖아. 1인이지만 단독으로 공장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돼야 안 돼. 되잖아. 그래서 공장 재개발할 때 공장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이 미만이라는 것은 거대한 대기업이 소수의 대기업과 법인이 토지 등 소유자 땅과 건물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그래서 그때는 조합을 만들어 안 만들어? 왜 조합을 만들어? 현대자동차는 경제적 사기 여건이 단독으로 공장 재개발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런 산업구조 개편을 예상을 하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할 때 상업적하고 공업적에서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유를. 그다음에 상업 쪽에서 재개발은 여기를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가까운 잠실역 사거리 2호선. 여기 잠실역 사거리고 여기 제2롯데월드고 그죠? 밑에 이제 석촌호수공원, 석촌호수공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전부 롯데죠. 롯데인데 호텔 백화점이 있고 롯데월드 있고. 그러면은 50년 이후에 이 상태로 있지는 않는다 그랬죠. 100년 이후에도 이 상태로 있지 않죠. 50년 이후에, 30년 이후에도 이 상태로 있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한 15년, 20년, 뭐 30년 내에 상업지역,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은 재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지역을 재개발한다면 롯데 호텔 백화점 그리고 롯데월드, 롯데그룹에 속하는 법인 3개, 토지 등 소유자 3인이 건물과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조합을 만듭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20인 미만이니까 단독으로 충분히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요. 이제 구도심, 이제 신도시로 개발되고 30년, 40년 지나면은 도시 기능이 점차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이 이제 강남 개발하고 이제 앞으로 30년, 20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서 개발하고 강남 개발이 끝나고 50년 지난 지역, 40년 지난 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할 때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상업 쪽에서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업을 감당할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되죠. 롯데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만들지 않고도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허용하게 된 거라고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한 개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전부 이걸 암기 위주로만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거 뭐 남겠어? 안 남죠. 그래서 개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습하실 때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그 정비사업 3가지 개요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내용을 다시 이 부분을 공부하면은 다 이해가 더 쉬워지게 되겠죠. 네. 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네, 단독주택이나 열주택 하나 재개발 요구에 가지고 있다고 그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사업을 못하니까 네, 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포함되면서 네, 20인 미만의 소규모 토지 등 소유자가 많은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공장 재개발이나 상업적인 재개발은 조합을 만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진 거죠. 다음 재건축 사업 시행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교재. 자, 230페이지고요. 230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봅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다음 줄 거죠. 조합이 시행 출금됩니다. 조합이 시행. 230페이지 제일 밑에 세 번째 줄이죠. 재건축 사업 시행자. 조합이 시행 줄 것이고 조합을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조합 동그라미 해놓고 이제 앞을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재건축 사업은 조합 단독 시행 원칙이에요. 조합 단독 시행이 원칙이죠. 그럼 재건축은 왜 조합이 단독 시행하도록 입법이 이루어졌을까? 이유는 알고 있죠, 이제. 자, 재건축은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공부했구나. 기반시 양호한 지역입니까? 열악한 지역입니까? 일단은 그렇죠. 기반시 양호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파주시민은 재건축 대상은 이런 동네잖아, 이런 동네. 딱 보니까 벌써 이제 기반 시설이 양호하잖아요. 도시 기반 시설이 도로 기반 시설 양호하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지이니까 여기는 공동주택 아파트만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비싼 아파트는 뭐 70억 단위도 있잖아, 그죠? 네, 70억 단위가 있는데, 여러분 그 재건축 대상 지역에 70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개인적으로 부자일 수는 있지만 사업을 단독으로 감당할 정도의 경제력 분화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제일 비싼 아파트 하나 가졌다고 해서 두 개를 가졌다고 해서 재건축 사업을 감당할 여건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 부자일 뿐이라는 거죠. 사업을 감당할 경제적 여건 아니니까 단독으로 해야 됩니까? 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이런 사항을 전제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만들고 조합 단독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입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개요가 이해되니까 사업 시행을 저절로 이해 위주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주관경 사업은 공영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달동네 철거 사업은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단독으로 하거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구청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고, 구청이 할 여건이 안 되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소한 조합을 만들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공영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것은 공영개발입니까? 민간개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민간개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공영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민간개발을 의미하고요. 또 주관경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상 정비 사업별 사업 시행 방법과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얼마나 중요한 수업을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은 처음에 이렇게 이해 위주로 천천히 공부해두지 않고 하면 나중에 이제 무조건 암기 위주로 가야 되니까 정말 힘들어요. 네. 천천히 가잖아. 하나하나 이유를 다 입법 취지 설명하면서, 그죠? 자, 정비사업 시행 방법과 정비사업 시행자까지 왔죠. 여기서 이제 또 잠깐만요. 교재는 그대로 두시는 게 좋은데 231페이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앞을 보세요. 교재는 가끔 제가 보자고 할 때만 보시면 되고요. 네, 앞에 봐주세요. 그러면은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몇 개가 있었죠? 주관경예사업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정비사업이 있잖아. 그 중에서 주관경예사업은 공영개발이고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개발 방식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셋 중에서 가장 많이 있을 정비사업이 뭐죠?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재건축이 제일 많아요? 주관경예사업이 제일 많아요? 재건축이 제일 많잖아. 뭐 상식이잖아. 그 다음에 많은 게 뭐죠?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이니까 재개발이지 뭐.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의 우리 달동네 철거 사업은 몇 곳 없잖아. 구룡마을 정도가 여기에 대항한다 그랬잖아. 뭐. 그죠? 근데 구룡마을도 굳이 주관경 개선 사업으로 할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으로 분류하면 주관경 개선 사업에 가깝지만 시행할 때는 재개발 사업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으로 아마 추진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세 가지 정비 사업이 있지만 주관경 개선 사업은 공영개발이니까 조합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정비조합은 몇 개뿐이라는 겁니까? 2개. 정비사업은 3개. 정비조합은 무슨 조합이 있죠?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많은 정비사업이 재건축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 시행자는 조합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는 무엇입니까? 조합으로 보시면 돼요. 조합.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법 조문을 읽을 때 정비법 공부하실 때 정비사업 시행자는 넣으면 머릿속에는 뭐죠? 조합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는 넣으면은 조합원은 그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법 조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냥 포장지대로 시행자가 아니고 대부분이 누구라는 거죠? 조합이라는 거예요. 조합. 그러면은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3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이 10중 8구고 그 시행자가 조합이니까 정비사업 시행자 대부분이 조합이니까 정비사업 시행자를 좀 안다는 것은 뭘 좀 알아야 되죠? 조합을 좀 아셔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정비조합,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합이 설립되는지 누가 조합이 될 수 있는지 정비사업 시행자 중에서 조합을 별도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오세요. 231페이지죠? 231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은 03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리고 조합의 설립 등이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보니까 필기돼 있죠? 네, 정비조합 설립 절차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설립 절차를 잠깐만 제가 살을 붙여서 그 조합 설립 절차를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비조합이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자, 지금부터 정비사업 시행자 중에서 누구를 공부하죠? 정비조합. 정비조합의 설립입니다. 정비조합의 설립 절차를 공부할 수도 그렇게 준비할게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231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조합 설립 절차 그림이 나와 있고요. 지금 그 절차를 지금도 제가 필기하면서 보여드리려고. 자, 첫 번째 정비조합을 만들 때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게 되고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구성 요건 좀 외워야 되는 나중에요. 서서히 시작합니다.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제일 먼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입니다.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은 몇 인 이상이 되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그리고 운영규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에 대해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은 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요.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자,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습니다.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가 있으면 그 인가를 받고 30일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며칠이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합니다. 조합 설립 등기. 이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정비조합은 법적으로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합니다. 조합 성립, 정비사업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는 뭐죠?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성 요건을 갖춰서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관할구청장이죠. 서울에서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조합 설립 추진위가 구성돼요. 그 구성된 추진위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역시 또 구청장,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가 나면은 인가받고 며칠 내에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합니다.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정비사업 조합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조합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인가입니까? 등기입니까? 등기. 인가받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 법적으로 조합은 성립하게 되죠. 그럼 시험 이렇게 나와요. 자, 정비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정관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 시장구수 등으로부터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음으로써 정비사업조합은 성립한다. 옮겼습니까? X죠. 인가를 받아서 성립합니까? 인가받고 등기해야 됩니까? 인가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 정비조합은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승인, 조합 설립 절차는 인가, 조합의 성립 요건은 등기, 그렇게 되는 거죠. 세 가지 구분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승인, 조합의 설립 절차는 인가, 그리고 조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등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제 서서히 이렇게 해 나가야 되죠. 한꺼번에 다 외울 수는 없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가보려고. 자, 봐주세요. 자, 얘기를 보세요. 처음부터 갑니다. 이제 지금부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무슨 마을 공공마을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전제를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으로 개포동에 정비예정구역 지정하면서 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에 개포동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서울시 기본구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018년 12월이 되면은 관할 강남구청장은 서울시 기본구역에 맞도록 개포동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요. 하면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포동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그 다음 절차를 보십시오. 그 다음 절차가 뭐죠? 사업 시행자를 결정해야 되잖아. 그럼 재개발 사업 시행자 누구죠? 조합이잖아.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딱 고시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정비구역 지정이 딱 고시되면은 개포동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예요. 개포동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강남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강남구청으로부터 설립 인가가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런 식으로 자 관할 법원에다가 설립 등기를 하죠. 이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강남구 개포동 재개발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자, 재개발 사업, 개포동 재개발 사업 시행자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업 시행자로서 조합은 이제 절차가 이렇게 또 진행됩니다. 개포동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요. 개포동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그 조합이 작성한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대로 개포동 재개발 사업을 해도 좋은지 인가를 받고 인가가 고시되면은 그 인가 고시된 사업 시행 계획대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포동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고시되면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 났다고 서울시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이번에 개포동 무슨 마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 났대 이렇게 소문이 나요. 자, 이렇게 사업 시행 인가 고시였으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내에 조합원의 부담금 내역 분양 신청했을 때 나중에 개포동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 신청했을 때 제곱미터당 얼마씩 부담해야 되는지 조합원 부담금 내역과 분양 신청 기간 등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게 통지되고 일간신문을 통해서 분양 공고가 납니다. 그 분양 공고를 보고 이제 분양 신청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분양 신청하고 그 분양 신청을 받고 이제 조합에서는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 처분 계획을 작성합니다. 아까 배웠잖아요.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작성된 분양 처분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했죠?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분양 신청 받고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가 나고 고시, 관리 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게 돼요. 이 관리 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개포동 재개발 사업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까지 과정이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럼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공사 착수를 위한 마지막 행정적 절차가 뭐죠? 관리 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나야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이 과정에서 분양 공고, 분양 신청 과정이라든지 뭐 사업 시행 계획 내용 등에 대해서 학습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고, 지금부터 이제 관리 처분계획, 이 관리 처분계획을 본격적으로 학습해 볼지도 그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 오시냐면은 관리 처분계획 가기 전에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오십시오. 여러분 교재 232페이지 오면은 자, 제일 밑에 봅니다. 조합원 자격이 나와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4번에 조합원의 자격. 232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에 조합원 자격 나와 있습니까? 네, 별표하시고. 너무 중요하죠. 그 정비법 공부했으면 정비조합, 재개발, 재건축할 때 누가 조합원이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진짜 중요하고요. 별표 2개 하시고, 자, 지금부터 교재를 읽어드릴 겁니다. 집중하십시오. 아직 밑줄 긋지 말고, 자,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자, 지금부터 밑줄 긋죠. 괄호는 건너뛰어야 됩니다. 괄호 안에 밑줄 긋시면 안 돼요.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딱 줄 것이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등 소유자 밑에 적으십시오.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자, 토지 등 소유자 뒤에 가로가 있습니다. 가로 안에 줄 것입니다. 가로 안에. 단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합니다. 까지 줄 거면 되죠. 그럼 이제 고기 드시고 지난주에 그 토지 등 소유자는 용어정의를 했었죠. 용어정의 했을 텐데 여러분 교재 잠깐 와 보십시오. 225페이지입니다. 앞쪽으로 오세요. 225페이지 잠깐 오세요.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오시면 제일 위에 8번 토지 등 소유자 나와 있을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 225페이지 제일 위에 8번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을 것 같다. 맞죠? 토지 등 소유자 별표 2개 되어 있고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런 거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잠깐 복습해 드릴 거예요. 자, 거기 들어볼까요? 네. 토지 등 소유자 같이 복습입니다. 그래서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적지 마세요. 네, 교재는 그대로니까 복습마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는 곧 이걸 금방 배웠잖아. 금방. 나중에 정비사업조합에 무엇이 되죠? 조합이 되는 거죠. 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금방 밑줄 거 드렸잖아.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그럼 이제 조합원이 되려면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해야 되는데 세 가지 정비사업별로 토지 등 소유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두 개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하겠죠. 뭐 여기다가 도로가 있고, 자, 이 동네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여기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하면은 이 정비구역 안에 자, 첫 번째 누구죠? 토지 소유자. 지금 외우십시오. 나올 때마다 외우면 되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 하면 이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첫 번째 토지 소유자, 두 번째가 누구죠? 건축물 소유자죠. 건축물 소유자. 세 번째가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렇게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민간 개발입니까? 공영 개발입니까? 공영 개발이잖아. 그럼 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구청이 할 여건이 안 되면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게 되죠.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있어 없어? 없다고. 재개발 조합은 공영 개발입니까? 민간 개발입니까? 민간 개발이니까 원칙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재개발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단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도 허용이 됐지만,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이 만들어지면 누가 조합이 되죠? 이 정비구역,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건축물 소유권이 있거나 지상권자가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되고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되어야 나중에 뭘 받죠?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게 돼요. 알겠죠? 물론 나중에 이제 관리침계 작성 기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아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지상권자는 조합원 자격은 있지만 네, 주택 공급 대상에서 아파트 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주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여야 네, 조합이 되면은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모르면 부동산 상담을 할 수가 없죠. 재개발 재건축 상담은 저희 중개사무소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모르면은 나중에 이제 중개업소에서 일을 하더라도 좀 수치스러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거 모르면 안 돼.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당연히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야. 당연 조합이니까 재개발 사업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조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재건축은 이렇게 되죠. 여기 기반시 양호하고 공동주택, 그죠? 기반시 양호한 동네인데 공동주택,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 재건축 대상이 되잖아. 그럼 재건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또 뭘 지정하죠? 정비구역 지정합니다. 자, 그때 정비구역 지정되면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이 정비구역 안에 뭐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면 보세요. 주로 건축물은 재건축 단지 등 공동주택 밀집지이니까 이때 건축물은 대부분이 아파트죠. 아파트도 있고 그 아파트에 뭐가 있어야 되죠? 부속 토지.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면은 아파트 면적이 나와 있어요. 105제곱미터 뭐 이렇게 115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 밑에 보면은 대지 지분권이 있어요. 대지 지분이 뭐 12평인지 뭐 이렇게 면적 32제곱미터 뭐 45제곱미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있고 그 아파트의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가져야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는 건축물만 소유했거나 토지만 소유한 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리고 이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아니고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법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조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방금 읽어드린 법 조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상세하게 설명 다 드렸죠?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입니까? 사업에 동의해야 됩니까?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법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만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이고 나중에 조합처로부터 매도 청구를 당하게 되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조합 설립 절차하고 그리고 조합원 자격 등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아직까지 세부로 들어가진 않죠. 가장 기본적인 상만 지금 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정비법이. 자,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236페이지 오세요. 236페이지 오셔서 02번 오세요. 236페이지 02번 중간에 있죠. 관리청객 수립 등 별표 2개 하시고 관리청객 파트도 100% 출제를 하는 영역이에요. 네. 자, 관리청객 수립과 인가가 나와 있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때 정비사업 시행자는 누구죠? 조합입니까? 조합원입니까? 조합에서는 항상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죠. 조합에서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줄 것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밑줄 긋죠.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236페이지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 02번 관리청객 수립 등 236페이지 네, 중간에 관리청객 수립 등 밑에 내려옵니다.
관리청구획 수립 및 인가 거기 읽고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자는 조합에서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줄 긋고, 자,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밑에 적으십시오. 관리청구획을 작성하는 시기죠. 작성 시기. 정비조합에서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손 떼고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에 포함된 관리청구를 수립해서 시장 구조선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청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박스안에 몇 개 들어있죠? 8개. 이 8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본래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한 4가지 정도, 한 5가지, 4가지 정도를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핵심 4가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어요. 박스 안에 동그라미 1, 2, 3번 앞으로 묶어주고, 동그라미 5번 옵니다. 5번. 동그라미 1, 2, 3번, 5번, 그리고 6번 정도, 5번, 6번까지 묶어드리죠. 1, 2, 3, 5, 6 설명드리고 암기를 하게 할 거예요. 암기해야 되고, 자,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설명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저절로 이해가 되어서 암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 칠판 정리를 좀 하고 이 과정을 현장 그림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움직이면 안 돼. 교재를 자꾸 움직이면 어디 한지 잊어버리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대로 두세요. 교재는 236페이지 그대로 두시고 앞을 보시면 돼요. 자, 앞에 보시고 이제 고개 드세요. 책 보지 마세요. 교재 보셔도 지금은 알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밑줄을 긋고 보자고 할 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관리청구획 인가 고시 후에 공사에 들어가잖아. 공사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재개발 사업, 개포동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가정을 하고 현장 그림을 통해서 관리청구획 내용 한 개 한 개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진짜 하셔야 되거든요. 단순히 외우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자, 개포동 재개발 구역입니다. 정비 재개발 구역이니까 기반시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열악하겠지. 그리고 이 동네에는 단독주택, 다시대주택 등 밀집지구로서 그 건축물이 노후화됐죠.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재개발 구역이에요. 재개발 구역이고 갑순씨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갑순씨가 강남에 살고 있는 갑순씨가 개포동 재개발 구역에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샀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샀어요. 24평이에요. 건축물은 24평이고 대지지분이 7평인 빌라를 하나 샀죠. 갑순씨가. 그러면 개포동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전제로 우리가 강의하고 있으니까 갑순씨는 개포동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입니까? 아닙니까?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원은 누가 되죠? 이 정비구역 안에 첫 번째 누구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인데 지금 갑순씨는 빌라를 샀잖아요. 24평. 그럼 건축물 24평이고 대지 지분이 8평이니까 땅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 그럼 토지 등 소유자 맞죠?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에 동의해야 됩니까? 당연 조합원입니까? 당연 조합원이니까 갑순씨는 개포동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된 거야, 당연히. 그럼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샀다고 했으니까 분양 신청해요, 안 해요? 분양 신청해요.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싸니까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분양 신청하겠지. 그래서 갑순씨가 분양 신청했다고. 분양 신청한 갑순씨에게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서로 조성된 아파트 24평 대지지분 7평짜리를 갑순씨에게 분양해 줄 거라고. 자, 이걸 가정해서 지금부터 이제 관리청구획 내용을 하나씩 공부할 거예요. 재밌고요. 네, 괜찮아요. 관리청구획 내용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죠. 첫 번째 236페이지 자, 박스안에 관리청구획 내용 1번이 뭐죠? 분양 설계잖아. 동그라미 1번 분양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관리청구획이 되잖아. 분양 설계가 무엇인지 이야기 좀 하려고. 분양 설계가 뭐냐면은 뒤에 적으십시오. 교재 분양 설계 뒤에다가 분양 설계 뒤에 적으십시오. 교재에다 적으세요. 호수 등 설계. 호수 등을 설계하는 게 분양 설계예요. 환지 설계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해야 될 토지를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 할 것인지 환지 대상의 위치와 면적이 설계됐죠. 분양 설계에 의해서 무엇이 정해지는 거죠?
동호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좀 보세요. 자, 개포동 재개발 조합의 조합은 갑순씨에게 분양 신청한 갑순씨에게 24평 아파트 대지지분 7평짜리를 분양해 줄 거잖아. 그때 24평 아파트를 몇 동 몇 호로 분양해 줄 것이 설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순씨에게 분양 신청한 갑순씨에게는 101동 5103호 5103호를 분양해 줄 거야. 5103호 분양해 줄 거야 라고 설계하면 이게 바로 분양 설계예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한 재개발 재건축할 때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 누구에게는 몇 동 몇 호 누구에게는 몇 동 몇 호를 분양해 줄 것인지 설계하는 것이 분양 설계고 그 분양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체에서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라면은 정비법상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이 돼요. 그러면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 갑순씨에게 24평 아파트 7평 대지지분 7평 101동 5103호를 공급할 거야 라고 설계하는 게 분양 설계고 그 분양 설계를 내용을 하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봅니다. 2번이 뭐죠?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에 관한 사항이죠.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에 관한 사항도 관리 청구를 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101동 5103호를 분양받을 자는 갑순이죠. 갑순씨. 분양받을 자 갑순씨의 무엇을 정하죠? 주소와 성명도 관리 처분 계획으로 정하게 돼 있는 거죠. 야,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런 정보를 이 정보의 보물 창고가 관리 처분 계획인데 그럼 한번 보십시오. 관리 청구를 보면은 주소, 어디에 살고 있는 성명, 누구가 개포동 재개발 사업이 끝나고 몇 동 몇 호를 분양받는지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받는지 그 정보의 보물 창고가 관리 청구 계획이잖아요. 해석하니까. 그럼 관리 청구를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가 개포동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받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요. 나중에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할 때 되면은 입주 장사가 벌어지잖아. 입주 시기에 가장 매도 물건이 많이 나오잖아. 투자 목적이면 여기에 입주합니까? 투자 물건은 보통 매물로 나옵니까? 매물로 나오죠. 아니면은 뭐 생각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붙지 않으면은 전세 놓겠죠. 매도 물건과 전세 물건이 쏟아져 나오죠. 그게 입주 장사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재개발하든 재건축하든 입주 시기에 되면은 6개월 한 1년 전부터 빈점포 나오면 전부 부동산이 들어오잖아요. 입주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강남 사거리에 부동산 하더라도 무슨 사무소 내는 거 아니에요? 다 장사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순진하게 강남 사거리에 부동산이다 거기서만 합니까? 다 이렇게 이게 무슨 사무소 내는 거죠. 내 가지고 소장님, 실장님 두고 뭐 한철 여기서 장사해야죠. 그러면은 여기 입주 시장이 뭐 2,500세대 입주하면은 진짜 큰 시장이잖아요. 입주 시장인데 그 2,500명을 내 부동산에 물건을 줄 수 있도록 영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관리청구를 작성할 때는 아직까지 관리청구 인가고시 후에 공사에 들어가니까 공사도 들어가기 전에 조합원 분양 신청한 조합원 누구에게 몇 평짜리 몇 동 몇 호를 줄 것인지 그분의 주소와 성명까지 관리 청구로 다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주소와 성명을 들고 그죠? 그분들을 나의 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리에 들어가야 되죠. 이 공사 철거하고 다시 재개발 공사 끝나고 아파트 짓고 입주하기까지 2-3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치열하게 국수던 물밑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물건 확보를 위해서 2년 동안 2-3년 동안 공사 기간 동안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2,500명을 여러분이 관리했는데 실제로 입주하시는 분이 뭐 그죠? 한 2,000세대 된다면 1,500세대라면은 1,500세대면 한 1,000세대 정도 매도 물건과 전세 물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1,000명 중에서 500건만 물건을 그럴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확보해도 가정합시다. 500건을 확보하면은 강남에서 뭐 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말하지 않더라도 전세 계약서든 매매 계약서는 아파트 계약서 500건 쓰면은 현금으로 받으면은 깔려 죽을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하는 거지 뭐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마음속으로 1,000만 원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2억, 3억 벌 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입주 시장에서 뭐 그죠? 고수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점포를 못 구하니까 천막 치잖아, 파라솔 치잖아, 뜻다방들. 뜻다방은 고수라고 했습니까, 하수입니까? 진짜 하수거든요. 뜻다방은 그냥 이삭 죽기, 이삭을 줍는 거예요. 몇 개 물건 확보하는 거죠. 뭐 그분들이야 뭐 분양권 몇 건 하는 거고, 그분들은 다 하수들이죠. 진지한 고수는 보이지도 않아요. 공사 기간 동안에 벌써 손님들 작업해서 내 손님 다 만들어 놓고요, 물건 다 받아버리죠. 대규모 물건 다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동네 부동산은 이 입주 아파트에 전세 집 구하러 오고 또 아파트 사러 오면 물건이 없잖아. 다른 중개업소는 내 물건 갖다 팔아주는 거잖아. 동네 부동산 전부가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 파는 게 고수입니까? 좋은 물건을 확보하는 게 고수입니까? 좋은 물건을 확보하면은 동네 부동산 전부가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잖아. 그게 진정한 고수고요. 그 정보가 관리청계 해석에서 나오잖아. 근데 이걸 그냥 제목 따서 외우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전문 지식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공법은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하면 전문 지식이고, 암기하려고 하면은 감당이 안 되고 그런 거죠. 이게 반복되면 금방 뭐 다 들어오잖아. 이제 동호수 정한다, 분양 설계, 주소와 성명을 정한다, 어디에 살건 누구에게, 어디에 살건 누구에게 재가를 끝났을 때 몇 동 몇 호를 줄 것인지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 관리청 교육이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3번 교재 보십시오. 분양 대상자별,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분양 예정인 대지죠.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여기 잠깐 봐주실래요?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 추산액 설명하려고 현장에서 잠깐 보십시오. 갑순, 분양 신청한 갑순이라고 하는 조합원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은 24평 빌라입니까? 24평 아파트입니까? 재개발 사업이, 개포동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분양 신청한 갑순 씨에게는 24평 아파트, 대지집은 7평짜리 101동 5,100호를 주겠다라고 분양 설계되어 있잖아. 그럼 갑순이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은 24평 아파트 아니에요? 이거 추산액. 갑순이에게 분양 예정인 24평 아파트, 이거 추산액이 얼마인지 관리청구를 제가 하는 거죠. 추산액이 7억이라고 하자. 그럼 7억이에요. 왜 추산액이죠? 조합원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은 보십시오. 관리청구를 작성한 단계에서는 아직 공사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관리청구 인가 고시 후에 공사에 들어가니까 아직까지 공사에 시작도 안 했으니까 나중에 건설된 24평, 32평, 42평, 52평이 가격입니까? 추산액입니까? 추산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관리청구에게는 조합원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다 밝히게 되죠.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 점포를 열었을 때 손님 와서 물어볼 거 아니야. 우리 개포동 주공 재개발이 끝나고 개포동 재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분양 예정인 24평, 32평, 42평, 52평 대략적으로 추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손님이. 관리청구에 공개해서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24평은 분양 추산액이 7억이고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2평은 10억이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42평은 15억이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관리청구를 다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부터는 또 잠깐 끊겠습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계속 연결할 거예요. 쉬었다가요.